자, 8월 25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0.7%, 0.26% 떨어지면서 2,519포인트 그리고 89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났고요. 환율은 지금 달러당 1,325원 5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경계감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좀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인기 검색 종목 봐도 관련된 테마주, 특히나 일본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DX 코스피로 이전하는 기대감을 앞두고 13% 상승. 네이버는 어제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8%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1.6% 마이너스,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가 소폭 0.1%, 0.3%가량 떨어지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무언가 크랙이 나타난다, 어디서 위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도 경계감이 팽배한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금쪽 상담소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40분, 50분 동안은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경제 위기, 경기 침체,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경제 1타 강사, 그리고 거시경제 전문가,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비 씨랑은 처음?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들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거시경제 쪽, 매크로 사이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도 쓰셔서 제가 이제 서점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네. 항상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감사합니다. 있는 그 책. 그 위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책인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위기에 대한 내용을 적었던 이유가 뭐 이제 위기가 온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실제 이제 작년에 보면은 지금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외환 위기가 하나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이 단점 중에 뭐가 있냐면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내지는 9월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 네. 이런 이제 막연하게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걸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또 외환 위기 겪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이게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 게 과거 외환 위기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한 게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지 환율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 아 이게 그때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르구나. 하지만 어떤 부분은 신경 써야겠구나. 아.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제로 위기를 촉발했는지를 공부해 보면 지금 상황이랑 좀 대입시킬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쪽상담소 주제를 가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코멘트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좋은 질문,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분 한 분은 치킨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열심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쪽상담소 오늘의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금쪽상담소 오늘의 주제는요. 경제위기의 역사가 던지는 교훈입니다. 일단은 경제위기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사실은 지나고 나서 이때가 위기였다. 힘든 거를 좀 체감적으로 주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위기를 정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하고요. 경기 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건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이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너무 지쳐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런 게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 자체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지 이제 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금융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는 좀 다른 게 외환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달러로 빚을 냈을 때 이 달러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은 달러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달러를 어딘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갚아야 되는데 이 만약 보유한 달러가 없으면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외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외환 위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전 세계가 쓰는 통화인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예. 외환 위기가 미국에서 나타나진 않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죠.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특히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되거든요. 은행은 자본주의로 따지면은 자본주의에서의 은행은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 예, 심장에서 이제 뭘 뿌려주냐면은 피를 뿌려주는데 예.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혈액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을 팍팍 뿜어주고 그럼 몸 구석구석이 피를 팡팡 이제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이 튼튼해야 각 경제 각각 끝쪽까지도 계속해서 이 돈을 공급해줄 수가 있는데 은행이 콱 쓰러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럼 돈이 돌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근경색 같은 걸로. 그럼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거 해결하려고 심장이 돌질 않으니까 온몸에다가 이제 혈액 주사를 꽂아가지고 돈을 공급하는 거죠. 아. 그래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공급하면서 문제를 예. 해결했던 게 양적 완화다라고 이렇게 다른 케이스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예.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 외환 위기가 무엇인지, 금융 위기가 무엇인지. 근데 경기 침체라는 거는 번아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뒤쪽에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가 그때처럼 08년도라든지 97년처럼 단기간에 재현될 확률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봤을 때 네네. 오늘도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1,330원에서 50원 사이 좀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요 정도면은 좀 이전 그래프랑 대입을 해봤을 때는 위기, 뭐 위험 시그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이게 위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일단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외환 위기 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냐면 그때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외환 위기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이런 게 이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본의 케이스. 그 외환 위기 이전에 이제 경제 환경을 보시면 일본은 85년도 9월달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 그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일본이 수출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일본에게 너희들 엔화를 너무 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엔화를 강세로 바꿔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85년 9월 달에 엔화 환율이 달러당 260엔이었어요.
그럼 260개의 엔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예. 이게 그때부터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 환율이 주룩주룩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정확히 95년도 4월 달에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옵니다. 200 얼마였어요? 그렇죠. 260엔에서 78엔까지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26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예. 이제는 78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사지 않습니까? 엔화가 엄청 강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를 주면 260엔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줘도 78엔짜리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퍼엔고라고 얘기를 했죠. 슈퍼엔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엔화가 10년 동안 85년도 9월부터 95년 4월까지 10년의 강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 그럼 와 이게 어마어마한 강세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85년도 9월 달에 260엔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차트에서 그 그래프가 이제 찍혀지고 있을 텐데 마우스 커서로 예. 260엔이던 게 쭉 내려오면서 화살표 따라서 뭐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갈 때 보면은 95년 4월 달에 달러 엔 환율이 78엔까지 내려갑니다. 예. 이거 우리나라 환율로 그냥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300원 된 겁니다. 1,000원에서 300원 네, 된 그렇죠. 거예요? 3분의 1 통하게 났으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면은 그만큼 수출이 어려웠겠죠. 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약간의 디테일을 가하면 여기 요쪽 잠깐만 보시죠. 95년도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엔화가 한번 추가로 더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죠. 요때 뭐가 있었냐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95년도 1월 17일 날 코베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오사카 옆에. 예. 그 고베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거대한 지진이 생겼죠. 여기서 잠깐 볼 게 뭐냐면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에 수렴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금융사들, 특히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는 이렇게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모아놓은 다음에 어딘가에다 투자를 해서 불려놓다가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보험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 내에는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투자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돼 있냐면 이때 당시부터 이미 해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나가 있었죠. 그런데 고베 대지진이 생기니까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해외에 있는 자산을 미리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온 거죠. 아, 엔화의 수요가 그렇죠.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엔화가 급격하게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거의 쐐기꼴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엔화 가치가 팍 뛰어 올라가는데 그게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엔화 환율료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고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네, 그렇죠. 와. 그래서 95년 4월 달까지 이제 엔화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데 예. 이때 1달러에 78엔까지 내려가니까 85년 9월부터 95년 4월까지 10년의 강세를 이어갔던 거지 예.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나라한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엔화 강세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양호한 편이 되겠죠. 이게 1번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때 당시 환경 중에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그 퍼스널 컴퓨터 붐이 90년대부터 불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기 IQ 슈퍼, 뭐 알라딘 이런 컴퓨터 XT 컴퓨터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걸 사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 플로피 디스크인데 이만한 거 2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게임기로 썼었죠. 예. 근데 이제 그거 쓰다가 이제 286, 386, 486, 586 컴퓨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땐가 486 컴퓨터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하드 디스크가 돌아가는데 감동이었죠. 진짜 빨라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퍼스널 컴퓨터라는 건요. 법인에 회사마다 한 대씩 들어가 있던 컴퓨터가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회사의 수가 많을까, 가게의 수가 많을까, 가게가 훨씬 많죠. 훨씬 많겠죠. 집집마다 이 컴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컴퓨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전자제품을 파는 리테일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전자랜드 같은 케이스가 되는 예.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퍼스널 컴퓨터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각각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가 그때에도 반도체의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 엣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예.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장사가 정말 잘 되고 두 번째는 경쟁국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엔화 강세 때문에. 그러면 이쪽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는 우리는 장사도 잘 되고 경쟁국도 힘드니까 예. 앞으로도 장사가 더 잘 될 거지 않습니까? 아, 치고 나가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장사를 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식당인데 여의도역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럼 너무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점 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아, 당연히 들죠. 근데 이제 분점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이 분점을 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돈을 빌릴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8%. 네. 만약에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3%. 네. 이렇게 쌉니다. 그럼 어디서 빌릴까 하면 뉴욕에서 3%에 빌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3%에 빌리는 빚이 달러 빚입니다. 아. 그럼 약간 찜찜하잖아요. 달러 빚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환율 계산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합금융사 종금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 달러 빚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달러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일단은 땡기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환경이. 첫 번째는 엔화가 강세였다는 것. 예. 10년간 엔화가 강세였고 두 번째는 반도체 호황이었다는 거.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 채용이 늘어났겠죠. 예. 그래가지고 95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실업대란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엔화부터 시작이 돼요. 일본이 95년도 4월 달에 역플라자 합의라는 걸 요청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미국을 비롯해서 G7 국가들에게 엔화의 약세를 용인을 받습니다. 아, 이제는 네. 우리가 죽겠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면 예. 그래프 잠깐 보시죠. 달러당 78엔까지 내려갔었던 예. 엔화가요. 갑자기 95년 4월부터 훅 올라오기 올라가네요. 시작합니다.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지만 78엔이 98년도에 150엔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1,0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3년 만에 2배로 약세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엔화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되돌아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당연히 이제 경쟁국이 수출 경쟁력이 다시금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95년 하반기 96년 들어오면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은 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예. 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 사람들은 딱딱한 것들, 이른바 내구재라는 것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딱딱한 거는 좀처럼 바꾸질 않지 않습니까? TV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세탁기, 냉장고. 아. 사실 냉장고도 웅 소리가 나도 아유 경기 안 좋은데 힘든데 뭐 내년에 바꾸지 뭐 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한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수요가 확 주저앉는 문제가 어. 생겨요. 그러면 이때 당시 이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줄면서 그러면 당연히 PC 같은 경우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스크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소비가 확 줄어요.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소비가 앞으로 계속 늘 줄 알았던 게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 줄 알고 반도체 생산을 늘려놨는데 설비 라인도 늘려놨고 예. 갑자기 수요가 확 줄면 이게 다 재고가 쌓이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쭉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경쟁국도 힘이 생겼고 잘 될 걸 줄 알았던 장사가 갑자기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빚내서 분점을 세워놨죠. 그럼 어떤 그것도 일이- 달러 빚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은행들은 그러겠죠. 달러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게 불안하니까 아 이거 이제 갚아라 예.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빚 연장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면 짧게 연장을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외채가 해외에서 빌려온 채권이 외채잖아요. 이 외채가 단기 외채가 됩니다. 단기 외채로 계속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죠. 97년도 3월부터 태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태국이 흔들리고 97년도 7월에 인도네시아가 쓰러집니다. 그걸 딱 보면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죠. 한국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옆에서 태국이 픽, 인도네시아가 픽 쓰러져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흔들리고 네. 중국도 해롱해롱해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빨리 돈 내놔. 그래서 97년도 10월 달에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아, 이런 얘기를 아시아에서 하게 되죠. 탈출하라. 네, 그렇죠. 그 얘기가 딱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건 아니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도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을 어허. 했고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가 좀 넘었는데 그걸로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외환 위기로 이어졌던 게 97년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 이거죠. 던져주고 있는 교훈은 엔화가 계속해서 10년간 강세를 보인 거지 않습니까? 85년 9월부터 95년 4월까지. 그렇죠. 그럼 95년 4월에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까를 보는 거죠. 10년간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그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엔화가 강세로 갈 이유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엔화 환율이 뛸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현재 엔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이렇게 방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고 여의도역까지 줄을 서는 식당입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돼서 분점을 늘렸는데
예. 분점을 낼 때는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만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사실상 경기가 둔화되니까 퍼스널 컴퓨터의 수요가 확 줄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외환위기 이전에 무언가 이어져 왔었던 지금의 아름답던 환경들, 예. 유리한 환경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들이 부채를 끌어다가 과도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로 이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만한 투자에 있었던 거죠. 미래 전망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아질 거라는 그런 안이한 기대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럼 기조에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 IMF 때 전반적인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끌어다 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 네네. 사실은 그때보다 사업 포트폴리오, 특히나 이제 국가 간의 포트폴리오는 좀 더 다양해졌고 네네. 미국 쪽 수출을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중국 네. 의존도는 좀 많이 네. 낮춰진 상황이고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처럼 시스템 리스크로 확 터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않을 말씀이죠. 것 같다는 정확하게 저만의 말씀해 결론을. 주셨어요. 예,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의 문제인데, 환율의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난 한 10에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흑자를 보이다가 최근에 예. 좀 고전하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대중 수출이 부진하고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수 사이드에서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하면 큰일 나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달러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어제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금통위가 끝난 다음에 말씀도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대중 수출에 대해서 대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데 대해서도 경계감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 그러니까 20년 동안 중국 수출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예. 여기에 대한 경계감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안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대외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 돼 있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 순채권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달러가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 달러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가계부채라든지 말씀드렸었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때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으로 귀결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무기력함의 그런 경기 침체 같은 거는 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시스템 네네, 리스크로 그렇습니다. 번지는 그런 위기는 네네. 조금 네네. 안 올 수도 있다. 그 시스템 리스크라는 거하고 예. 연결돼서 금융위기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금융위기라는 것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금융위기라는 것도 보면은 약 그 20년간, 이 3, 40년간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제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 차트 하나 보시면, 자 지금 보시죠. 이게 그 87년도 이후에 미국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일단 파란색 선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까만색 선이 이렇게 나와요. 까만색 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90년도 초반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이때 걸프전이 있었거든요. 예. 1차 걸프전. 그러니까 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와서 이라크를 흔들었던 그 케이스고, 요게 2001년도 9.11 테러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닷컴 버블 붕괴 당시 경기 침체입니다. 예. 요게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고요. 요게 이제 코로나 때 경기 침체예요. 자, 그럼 보시면 요게 닷컴 버블 붕괴될 때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주식으로는 자금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좋고 9.11 테러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1%까지 미국이 금리를 낮췄거든요. 예. 금리가 낮아진 만큼 유동성이 풀려 나왔을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가서 고이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은 3, 40년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돈이
잘 깨지지 않으면서 상방만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으로 몰리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되게 좀 너무 러프한데 네.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예. 10,000명 중에 1명이 연체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죠. 10명이 연체할 가능성이 있죠. 100명이 연체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10,000명 중에 9,900명이 동시에 연체할 확률. 오. 이건 그렇게 크진 않죠. 쉽지 않죠. 과거를 보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예. 50년의 역사를 봐도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10,000명 중에 9,900명이 동시에 연체를 해야 그때부터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아, 그 상품을 만든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앞에는 거대한 방어막이 있는 거죠. 9,900명이 연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대한 방어막. 이걸 만들어 놓고서 이 상품이 나온 거죠. 예. 이 상품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의 AIG 같은 보험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디스라든지 S&P 요즘 보면 신용등급 강등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트리플 A를 줘요. 그러면 이 채권은 굉장히 좋은 채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고 CDO라는 말을 썼습니다. CDO.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너무 러프한 거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 CDO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았죠. 근데 이 CDO가 금리도 높게 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짧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채권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예. 겁니다. 빚을 내 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죠. 떨어지지 않을 거라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럼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상상하지 못했었던 9,900명의 연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9,900명에 대한 연체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CDO라는 채권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이 휴지 조각을 대규모로 빚내서 담았던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면 베어스턴스라고 세계 5위 투자은행이 파산하는 걸 봤고요. 리먼 브러더스라는 4위 은행이 파산하는 걸 봤고 3위 은행이 그때 당시 이제 메릴린치였거든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인수되는 걸 봤던 거죠.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도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이 둘에 대해서는 미국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이 이 회사들을 갖다가 예. 사실 이제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로 바꿔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교훈이 있는 거냐면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빚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었던 가격의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로 번져나갔던 겁니다. 도미노처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이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예. SVB도 파산했다고 하고 미국의 은행들 또 흔들린다는데 물론 미국의 은행들 몇 개 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융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위기 당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몰커롤이라는 말이 나왔고 예. 도드 프랭크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자본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SVB 같은 중소형 은행들 무너질 때도 예. 보통 그럼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면 대형 은행들도 송두리째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대형 은행이 자본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쪽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들어요. 그러면 중소형 은행이 파산을 하니까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파산하니까 이 돈이 대형 은행으로 쏠려가는 거죠. 예금이. 그러니까 예금이 나가야지 뱅크런이잖아요. 네. 근데 예금이 들어오는 뱅크런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탄탄하게 버텨주잖아요. 그럼 중소형 은행들은 일부 파산하더라도 대형 은행들은 이 금융 시스템에 자본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준비를 상당 부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하건 아니면 약간 좀 강하던. 예. 근데 금융 위기로 가려면 그때 당시와 같은 금융 위기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막연한 투자들, 방만한 투자들이 이어져야 되고 예. 은행 시스템의 자본이 굉장히 얇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본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SVB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본을 더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규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새로운 위기로 이어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부동산 가지고 마냥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파생 상품을 무분별하게 만들지 않은 점, 요거는 네네. 좀 다른 점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동산 의존도가 네네. 높아서 부동산 PF나 건설사들이나 여기에 대한 의존도와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때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제 결국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 쪽에 투자 쏠림이 있다라는 거는 문제인데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걸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갈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특히 이게 또 가계부채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이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아. 그래서 어제 금통위에서도 포인트가 뭐냐면 예. 지금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필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배관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핵심은 결국에는 이 가계부채를 갖다가 한꺼번에 꺼뜨리게 되면은 일본식의 버블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큰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죠. 예.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다 무너뜨려 가지고 다 줄도산 시켜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결국엔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완만한 질서 있는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PF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겠죠. 예. 그러면 아무도 안 망한다가 아니라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위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 있는 리스크제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위기 한번 이야기해봤고 원달러 환율 이야기해봤고 네네. 요거 한번 과거 네네. 위기의 역사랑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가장 또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AI 아니겠습니까? 네네.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하면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실적을 네네. 보여줬고 그에 따른 뭐 PER은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싼 밸류에이션을 줘도 된다. 네네. 우리도 역시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으로서 네네. 수혜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때랑 좀 비슷한 게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네. 거 아니냐. 네네네네. AI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그리고 네네네. 실제로 무언가 수요가 창출되는 미래 이런 측면에서는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또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다는 거는 또 약간 네네. 꺼림직하기도 하고. 네네. 일단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닷컴 버블이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게 어떻게 꺼져갔는지를 한번 좀 첫 번째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 95년도에 약 750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요게 2000년도 3월 10일 날 나스닥이 5100포인트로 고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5년 이제 만에. 불과 5년 만에 거의 7배, 거의 뭐 이제 거의 7배, 8배 뛴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 10일 날 5130 정도로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빵 깨져가지고 예. 떨어진 게 고점 대비 78%가 떨어져서 나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내려와요. 예. 그런 다음에 이 5000까지 다시 등정을 한 게 언제냐면 2015년 4월입니다. 그러면 2000년 3월 10일 날 고점을 찍은 게 무너진 다음에 15년이 지나서야 그 고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강한 버블이 붙어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버블을 만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슈는요. 98년도에 러시아가 파산을 해요. 러시아. 이 러시아가 파산을 할 때 이 러시아 모라토리움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동아시아 외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국,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파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예. 그럼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면 원유 가격이 빠졌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달러까지 내려가요. 한 자릿수로 내려가니까 이 원디지트가 되니까 산유국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제 결국에는 기름밥 먹는 건데 기름에 가스 팔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산유국들 입장에서 기름값이 8불까지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9년도에는 자원부국인 브라질이 손을 들게 되고요. 예. 또 그다음에 그 99년도 말에는 아르헨티나가 무너져요. 예. 그래서 굵직한 국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중국도
그때 당시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신음하고 있었고요. 예. 홍콩은 타이거 펀드 공격받아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유럽도 독일 통일 그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유로화 통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유럽병이라는 말이 돌았었어요. 아. 그럼 전 세계에서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뷰가 굉장히 좀 글루미해요. 근데 어. 유일하게 괜찮은 나라가 있었던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적자를 다 줄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기치 하에서 예. 미국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이 최고다. 그렇죠. 그 성장의 키에는 뭐가 있었냐면 95년도 초에 옛날에 95년도 여름이죠. 네스케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네스케이프. 그 이제 뭐냐면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쓰는데 그때는 네스케이프라고 해서 이 뭐죠 이 배에 보면 이렇게 이거 이제 항해하는 거? 항해 장치, 예. 조타 장치라고 하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아이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사실상 닷컴 버블의 기치를 들어 올렸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미국에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성장할 게 없는데 금리는 낮아져 있고 돈은 풀려 있잖아요. 예. 돈은 어디론가 차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어. 그래서 미국의 닷컴 기업들로 이 돈이 몰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대한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의 닷컴 기업들의 주식이 하늘까지 치솟기 시작을 했던 게 닷컴 버블이었다. 아, 전 이게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위기로서 굉장히 암울한데 네네. 미래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네스케이프, 인터넷, 닷컴 이런 것들이 보여줬고 그렇죠. 걸로 돈이 몰렸다. 네네. 이거는 지금 AI랑 매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사실상 다른 쪽에 있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몰리기 시작했던 예.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올라올 때쯤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제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99년도 하반기부터 이 주식 시장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잠깐 보시면 예. 차트에 보시면은 99년도 하반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줬어야 되는데 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는 Y2K라는 게 이슈가 돼요. Y2K. Y2K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연도가 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면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가장 데이터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힘들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송금 체제라든지 데이터 보관 체제라든지 이런 게 다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밀레니엄 버그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 게 만약 나타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대혼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이거는 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죠. 금리 올리는 게 부담스럽군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가 존재하니까 금리를 올릴 때 아무래도 버벅버벅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이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예. 차트 좀. 차트를 보시면 우측에 있는 기사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때는 페드라고 안 하고 FRB라고 FRB. 했어요. FRB는 21일 이제 12월 20일입니다. 99년도 예. 5.5%인 연방기금 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쁜데 일단 멈추고 가자고 하면서 오히려 RP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금을 뒤로 공급을 해줬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유동성을 뿌려준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닷컴 버블의 피날레를 만들어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었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너무 세게 금리를 따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빵 하고 터지면서 닷컴 버블이 무너졌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닷컴 버블이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의 AI라든지 이제 이른바 좀 장엄한 7개 기업, S&P 500에서 7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쵸. AI를 비롯해서 뭐 전기차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때하고 가장 다른 것들은요. 그때에는 돈을 못 버는 기업들로도 꽤 많은 돈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아, 그 차이가 있군요. 네, 분명히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이게 낙관이 거의 끝에까지 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몰려 있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는 문제고, 그러면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제 긴축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던 건데 아하. 지금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을 버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면 이 어닝 시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지. 다만 이런 건 있죠. 분명히 그때하고 달리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PER이 비싸다거나. 그렇죠. PER이 비싸다. 이제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예. 이런 것들은 꽤 먼 미래에 있는 그 밸류에이션까지 땡겨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경계감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랑은 핵심적으로 좀 다른 거는 지금은 그렇죠. 미래 AI도 하면서 지금 본업도 잘하면서 숫자도 어느 정도 찍히면서 그렇죠. 탄탄한 기업에 돈이 몰린다는 것. 네네. 요때 닷컴 버블 때는 굉장히 비싸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네네. PR을 비싸게 주면서 아직 돈을 못 버는 기업한테도 달러가 크게 쏠렸다는 거. 요건 네네. 좀 핵심적으로 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다만 최근에 보면은 일부 종목들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매크로의 변화에는 취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경계감이라는 건 항상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한쪽으로 쏠아가지 말고 예.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때가 던지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이 뭐 급격하게 금리를 막 올렸을 때 너무 네네. 빨리 너무 높이 올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 네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올린다, 높게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또 올리는 게 네네. 또 더 큰 위기를 막는 하나의 선제적. 네, 그렇죠. 시험, 과열을 막는 예.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저도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을 꽤 많이 했어요. 예. 보면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만에 제로였던 거를 5.5까지 올렸거든요. 5.5까지 올렸죠. 꽤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많이 금리를. 올렸죠. 그러면 이 정도 금리 인상이면은 과거의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80년대 이후에는 없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무슨 얘기하냐면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내려와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높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높은지를 보는 거죠. 과거와 비교하니까 높은데 오니까 높잖아. 이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연준 내에서도 요게 이슈입니다. 연준 내 매파와 비둘기파도 지금 뭘로 싸우고 있냐면 예. 5라는 금리 자체가 높다 낮다를 보는 게 아니라 5가 높으려면 5라는 숫자 때문에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둔화가 되고. 근데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꼬리를 말고 올라와 있고 실업률이 여전히 굉장히 낮아요. 반세기 그렇죠. 최저입니다. 그럼 지금의 5라는 금리에도 견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5가 높은 금리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연준 내 매파들은 아니다 이거 잘 견디니까 금리 인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 내 비둘기파는 잠깐 또 조금만 천천히. 예. 왜?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준 내 비둘기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금리가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금리가 충분히 높을 수도 있다. 반대로 예. 다만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둘기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데 예.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둘을 다 합쳐보면 금리를 더 올릴까 아니면 지금의 금리로 오래 갈까 요 두 예. 가지로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는 거지 예.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쉽게 하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잠깐 차트 하나만 볼게요. 예. 이게 이제 1970년대 차트입니다. 70년. 예, 잠깐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 1945년 이후 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1945년 이후 물가 차트가 보시면요. 1940년도 2차 대전 때 한번 물가가 올랐고 예. 한국 전쟁 때 물가가 한번 오른 다음에 예. 그 이후에 전쟁이라는 건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가 사라진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됐고 50년대 초반부터 70년도, 60년도 후반까지는요. 물가가 대안정기를 겪어요. 그렇네요. 이게 미국 역사에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황금기.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와 이거는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방심해가지고 돈을 엄청 뿌렸다가 인플레이션을 만났던 게 1970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때 당시 물가가 그냥 막 올라간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네. 고점을 계속 높여가죠. 이게 70년대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물가가 올라올 때쯤에는 금리를 끌어올려서 잡았는데 예. 조금 꺾여 내려가면 오케이 한 다음에 금리를 내렸죠. 그랬더니 다시 도져요. 그래서 금리 따라 올려가지고 잡았는데 요즘 되니까 오케이 하면서 금리를 내렸더니 또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미국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빵 하고 박살을 내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사라졌어라는 생각을 인플레이션은 했죠. 신기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대처를 못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올라올 때 이거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거지 않습니까? 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만약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했다가 예. 70년대처럼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면 예. 인플레이션하고 진짜 장기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던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관련해서 연준이 하는 이야기들, 하는 액션들, 네네. 그거를 꼭 과거 데이터랑 같이 엮어서 네. 생각을 해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예. 외환위기, 외환위기, 닷컴 버블, 그다음에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각각이 갖고 있는 저는 좀 공통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외환위기 때는 엔화가 계속 강할 거라는 PC 수요가 계속 높을 거라는 그 안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결국에는 이 닷컴 기업들의 주가는 영원히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떨어질까? 이런 믿음이 되게 크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라는 믿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굉장히 좋았었던 그 관성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안이함을 낳았고 그 안이함이라는 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었던 위기라든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과거의 이런 국면들이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예. 우리가 항상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 제가 앞서도 이제 뭐 이런 점들이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라는 그 위기라는 거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항상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기서는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위기의 역사들을 보면은 안일함, 네네. 그리고 오지 않을 것이야, 네네. 뭐 괜찮을 것이야, 네네. 이런 안일함이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네네.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저 스스로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오늘 잭슨홀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네. 너무 짧죠?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건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 소화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좋은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신 한 분께 저희가 치킨 쿠폰을 드리는데 그 당첨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이분입니다. 캔디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진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언제 질문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음번에 꼭 모셔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건영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11시 5분 잭슨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잘 전략 세워보시고 저희 불타는 주식둥이는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